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중국 투자를 늘리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초저성장, 초저금리에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어떠한 투자 대상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급하게 요청을 하셔서 담아왔는데, 이 우한 사태와 관련된 이 신종 코로나가 중국 주식시장 글로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90년대 이후 인도패스트부터 우한 사태까지의 글로벌리 국가의 주식시장을 5% 이상 흔들었던 주요 전염병에 대한 이슈들을 적어놓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였냐라는 것들인데,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건 자연재해나 이런 전염병과 같은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추세의 변화의 동인이 아닌 오히려 정거점을 벗겨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럼 뭐죠? 되게 이러한 불확실성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하지만 지난 30년간의 경험에서 전염병은 살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슈로 작용해 왔다라는 것들이고요. 공통적으로 이러한 전염병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나 6에서 9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소강 상태 혹은 완벽한 휴지기로 들어가는 과정이 모두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이고요. 주식시장은 신규 감염자가 확산 속도가 낮아지는 3개월 전후로 주가의 저점이 확인되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트라이가 시작됐다라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물 경기에 대한 영향도인데 이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나타났던 국가의 경기 사이클이 어디냐라는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글로벌 수요의 환경,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전염병을 겪는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과 통화에 대한 여력의 높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사태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건 전염에 대한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슷한 궤적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실물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과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으로 간다면 제 생각에서는 올해 3월 혹은 4월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진바닥 혹은 추세의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는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 주식시장을 담고 있는 가격의 안경인데요. 자칫 그림이 뭐냐면요. 차트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파란색 선이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글로벌에 투자한다라는 펀드를 사셨으면요. 그 펀드의 벤치마크의 99%가 이 지수를 사용합니다. MSCI 월드라는 글로벌 주가 지수고요. 이 회색 선은 뭐냐면 이 글로벌 주가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 추정입니다. 근데 19년 하반기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무역 분쟁의 소강 상태에 진입할 거야,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이익이 큰 폭의 개선을 얻지 못하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나타났던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익이 못 올라오는데 주가만 올라오면요. 가격은 더 큰 그림으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측에 제가 다다다닥 붙여놓은 게 글로벌, 미국, 유럽, 한국, 신흥의 주가가 아니라요. 주식시장의 가치입니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데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년 표준편차 상단에 위치한 게 아니라 상단을 다 뚫고 올라오는 신고가 혹은 역대 최대의 랠리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한 사태 신종 코로나가 나타났던 시점은 역사적인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구간에서 이러한 이슈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이 과거와는 달라진 점일 거예요. 두 번째는 차트가 깨졌네요. 이 확진자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차트들입니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 수랑 누적 확진자 수가 어떻게 갔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성이 비슷한 사스와 비교해서 어떻고 사망률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중국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 혹은 이 석각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3월에 확연한 소멸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부정 의견은 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차트가 안 나와서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 확진자 분포는 가장 중요한 차트가 안 나왔네요. 네,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간색 선을 잘 따라오시면요. 제가 그냥 손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의 커브는 이러한 커브를 보입니다. 주가는 어떤 커브를 보일까요? 주식시장은 반대의 역축의 커브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혹은 정점에 달하는 구간부터 주가가 돌 거야라는 시장이 저랑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거죠. 사스 때도요. 확진자 수는 두 가지의 커브를 보입니다. 1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2차 확진자가 늘어나는 꼭지점의 높이는 1차보다 더 높죠.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주가도 똑같은 더블 디비 형태를 보였습니다. 1차 확진자가 생산활동 재개와 보통 일반적인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2차 확진자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영향이 다른 건 우한과 우한 외지역, 중국과 중국 외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아직도 예단할 수는 없다라는 국면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불편했던 게 중국과 중국 외지역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와 같은 주요국, 제조업을 베이스로 한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은 다시 불확실성에 빠져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확산에서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실물 경기에 대한 타격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IMF부터 주요국 IB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수정치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0% 마이너스 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합리적인 시각에서 중지를 모아보면 1분기 4%에서 3% 정도 사이의 성장률이 나올 거라는 게 시장의 의견인데요. 이 전 세계 성장 기회율의 3분의 1을 달하는 중국의 3, 4% 성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가격 반영은 얼만큼 진행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지금도 블룸버그나 이런 추정치들을 보면 급격하게 이익 추정, 성장률이 하향되는 그림도 아직도 연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기의 수요의 타격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구간도 3월 초부터 경제 지표에서 확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의 충격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스 사태와 비교해서 중국 경제가 이만큼 커졌다라는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0년의 중국과 2020년의 중국은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되게 엄청난 의미죠. 2002년의 중국의 경제 규모로 생각하시면요. 그 이후에 10개의 중국이 생긴 겁니다. 인당 소득은 10배가 늘어난 국가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에서 수요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주목하게 봐야 되는 건 중국이 2000년 이후에 2022년까지 어떤 변화를 가져가면서 글로벌 생산 체인에 영향을 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고정관념을 다 버리셔야 되겠죠. 이게 상해 종합지수로 90년부터 그려놓은 거고요. 검은색 선은 추세선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이탈했던 1년 정도의 구간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사적인 반등이 있었다는 거고 이 역사적인 반등은 정책과 중국의 구조에 변해서 다양한 컬러를 반복하며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후내년까지의 중국은 또 한 번의 랠리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상해 종합지수가 아니라 심천을 기반으로 한 중국판 닷컴 버블, 이건 너무 좀 가격한 이야기죠. 뉴 이코노미의 하나의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중국 시장을 사는 전략인데요. 대한민국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중국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감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중이 줄어드는 구간이 중국의 진바닥인 거죠. 중국의 주식은 시장이 우려스러울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중국이 섹시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비중을 늘리려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시장 중심으로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한번 볼까요? 이 회색 선은 코스피를 80년대부터 그렸는데요. 앞으로 가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대한민국 코스피가 100에서 1000까지 가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00에서 2000을 돌파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바이 코리아를 외쳤던 2000년대 초반입니다. 중국에서 이장이 올 거니 중국을 장기 투자하세요가 대한민국의 바이 차이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변동성에서 저도 만성문을 써야 되겠죠. 고객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중국에게 장기 투자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올바른 전략일까요? 코스피가 1000을 찍고 2000을 횡보하는 20년 동안 미친 듯이 한국 주식을 20년 동안 부여잡고 2배를 먹었으면 성공한 투자인가요? 그때 당시 사야 되는 건 한국의 시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성장을 만들었던 삼성전자, SK, LG와 같은 중국판, 한국판 성장주 혹은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죠. 베트남, 중국, 아시안 국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주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뭔 헛소리냐고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높아진 매출을 높아진 재투자로 이어가는 구도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주식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기반으로 가격이 만들어지는 지표죠. 그리고 그 재투자는 대부분이 금융의 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 4%, 5% 이상의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인덱스를 장기 투자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나오는 산업에 대한 개별적인 투자를 1년에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롱텀리하게 보는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중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좋게 보는 핵심 동의는 중국이 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 금리를 낮추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중국이 무형 리스크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국채, 그리고 회사채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금리를 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렵겠죠.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5, 6%를 욕박하고 있는데 반대로 기저효과로 들어서면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구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중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알아서 기업의 부채 비용을 낮춰주고 그 가운데서 부채의 질을 조정하고 신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예, 그게 말이 안 되면 현재 일본과 미국과 유럽도 미친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돌아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중국은 충분히 상대적인 금리 차에서도 독일, 미국, 일본과 비교해도 금리를 1%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전 있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런 가격한 그림이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부터 중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연말까지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글로벌과 똑같이 성장주에 대한 상대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인데 이건 금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유식한 말로 차이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일어났는데 개인의 자산의 배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민간기업과 국유기업의 디폴트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중국의 국유기업의 회사채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크레딧의 차별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안전자산이라고 엮이는, 저도 중국에서 근무할 때 WMP에 돈을 넣었는데 WMP, 신탁, 위어바와 같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수익률은 2016년부터 급격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개인 자산의 70%가 들어가 있는 부동산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론이 껴있다면 비용이 생기는 구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 보십시오. 2016년도까지 중국의 모든 회사채 스프레드는 등급에 상관없이 똑같은 궤적을 보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6년부터 국유기업 채권과 기업 디폴트가 빈번하게 늘어나니 회사채 등급별 신용 스프레드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안전자산이 되겠죠. 그러면 고신용 우량 회사채와 국채금리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채금리랑 똑같이 그렸는데 미국의 8, 90년대랑 비슷한 그림이겠죠. 미국의 주가의 밸류에이션과 국채를 역축으로 그렸는데요. 국채금리가 빠지는 그림이죠. 결국은 주식시장을 재평가할 수 있는 동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게 아마 현재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채, 회사채, 그림자금융 대비한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일드갭과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서 2019년 중국이 무역분쟁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주가와 나머지 자산들의 상대적인 수익률의 비교입니다. 저는 주식이 2, 3년간 중국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개인자산 분류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일 거고, 이건 중국이 대한민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기보다는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같은 자산 구도로 갈 수 있는 정책의 구도의 환경이 나오는 게 저는 옳은 길이고 현재 중국이 선택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덱스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올해 2600과 3600 틀리지 않는 밴드를 냈어요. 중국이 역사상 받아봤던 장부가치의 저점에서 이 상단을 만들었고요. 무역분쟁 이전의 중국의 평균 밸류에이션은 상단으로 그려놨어요. 그럼 뭘 보고 있다는 거죠? 지수는 빠지면 트레이딩하는 전략인데 환차 선보한 기대 수익률을 15%로 가져가는 전략이 조심스러운 마켓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종목이에요. 이게 핵심일 겁니다. 아까 봤었던 상해종합지수죠. 지수는 박스권인데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즐비했던 개별 테마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핫한 모든 산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52주 신고가군 역대 신고가 영역에 들어있습니다. 무역분쟁 때문에 중국이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작년은 그 어느 때보다 주식 사기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중국의 코스닥, 심청과 차이넥스트를 이야기하겠죠. 차이넥스트 1년 수익률이 얼마나 나온지 아십니까? 1월 1일 기준으로 근 50%입니다. 인덱스가 50%라면요, 종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한 사태 이후의 주가의 조정이 중국의 성장률을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일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좋게 보는 건 5G와 관련된 중국의 새로운 밸류체인, 신소비는 뭘까요? 아직도 마오타이를 사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중국의 서비스업을 좋게 보셔야 됩니다. 서비스업이 뭔데? 교육, 의료와 관련된 산업들? 의료와 관련된 산업은 뭔데? 저는 예방의학을 좋게 보고 있어요. 중국의 건강검진이나 백신과 관련된 업체에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저는 아직도 글로벌 대비해서 저평가받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금융은 이제 은행에서 보험에서 증권주를 사야 되는 구간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중국의 핀테크 산업들에 대한 영향도도 주목해서 보고 있고, 헬스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와 바이오 쪽을 넘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ETF에서는 미국 중심,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한국은 대부분 CSI 300이나 커버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ETF들에 관심을 두시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K웹이라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인터넷 기업으로 만들어진 인덱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정성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미국채를 우선하지만 올해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본드는
저는 중국의 국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또 미국의 ETF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소비재와 관련된 주식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첨부된 자료에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이 주최하신 비즈니스위크에 꼭 답글을 달아주셔서요. 내년에는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팀장이 더 돈이 되는 개별 기업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하시면 내년이나 또 한 번 기회를 만들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항상 의미 있는 기회가 나오고, 중국은 인덱스를 그래서 사고 말고가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 내에서 지금 중국의 상업종합지수를 사는 펀드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업종과 개별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을 베팅하는 시기로 올해 하반기가 상당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얘기 워낙 쉽게 해주시기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우리 박석중 팀장님이신데, 저희가 급하게 사실 말씀을 여쭸어요.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그 주식시장 영향이 사실 관심이 워낙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급하게 자료를 또 여쭙고 그걸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봤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자료집에 올린 거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서 그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 혹은 채팅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재평가 시점에 대해서 또 워낙 관심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질문도 채팅창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이따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강연 중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전용욱 3일 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께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이 기억해둬야 할 생생한 현장 노하우를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그 방금 소개받은 3일 회계법